스포츠의 매력은 예측 불가능한 승부와 감동이 있을 때 커지곤 합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우리가 몰랐던 스포츠 이야기를 선을 넘는 인문학에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선을 넘는 인문학. 오늘도 스튜디오를 벗어나서 이렇게 넓은 축구장으로 왔습니다. 론그라운드 말 그대로 자기한테 서니까 막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뛰어야 되나? 네,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조법종 교수님 그리고 김지영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손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스포츠계의 베테랑 중의 베테랑 권종호 기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축구장 뭐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저희만큼 설레진 않으실 것 같아요. 뭐 글쎄 한 번 몇천 번 온 것 같은데 올 때마다 좋습니다. 그래도. 제가 녹색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저는 진짜 다른 건 안 봐도 이건 꼭 봐요. 올림픽 때 육상 경기, 100m 경기. 저는 이건 안 놓치고 보거든요. 그건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아, 그러세요? 예, 저는 실제로 올림픽 결승전을 많이 봤습니다. 우와, 직접이요? 예, 2012년 런던 올림픽 우사인 볼트 두 번째 우승했을 때죠. 네. 그때 현장에서 바로 직관했는데 바로 앞에서 봤습니다. 우와, 이 세레모니도 보시고. 초 6위 했는데요. 그 순간 스피드 한 60m 지나갔을 때 제가 바로 앞에서 봤는데 네. 거의 경주마가 달리는 속도. 이게 과연 인간이 낼 수 있는 속도냐? 경탄을 전율이 오더라고요. 꼭 놓치지 않고 보는 스포츠 뭐가 있으세요? 제가 스포츠하면 완전 잼병인데 그래도 역시 축구죠. 아, 그러세요? 예, 뭔가 뛰는 야성성은 그래도 같이 있으니까 축구는 그래도 꼭 봅니다. 월드컵. 그 이제 뭐 월드컵 때문에 좀 관심이 많죠, 축구에 대해서. 그쵸, 그래서 예. 이제 여기 축구장을 보면요. 예. 그 가운데 이제 센터 서클이라고 큰 원이 있죠. 중간에. 저기 네, 있어요. 예, 그거 있는 이유. 그다음에 여기 페널티 박스 앞에 이렇게 반원이 있죠. 페널티 아크라는 거. 그거 왜 있는지 아세요? 저기 아. 공 놓고 처음 시작할 때랑 거기 공 잘 차고 영역 잘 이렇게 네. 그려준 거 아닌가요? 이거 심지어요. 유명 선수, 축구 선수 잘 모릅니다. 저는 왜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센터 이 동그란 거는 점만 사실 찍으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네. 이- 고? 자, 축구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근데 축구는 영국에서 시작됐죠. 그렇죠. 네, 예, 영국에서 예, 룰을 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축구 시작할 때 킥오프라 그러죠. A팀 선수가 공을 찰라 그럴 때 B팀 선수가 바로 앞에 1m 앞에 있으면 이게 방해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만든 게 10야드 룰을 만들었어요. 10야드. 12야드. 예, 10야드가 미터로 치면 9.144. 예. 9m 14.4cm인데요. 불가침 영역이군요. 저기가 반지름이 9.13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기가 이 서로 상대편끼리 싸우다 치면 DMZ 같은 존이네요. 그래서 거기는 못 들어옵니다. 그 직접 프리킥 할 때도 한번 보세요. 바로 앞에 사람이 서 있으면 킥을 못 하죠. 그렇죠. 근데 페널티킥도 직접 마찬가지로. 프리킥 중에 하나예요. 근데 페널티킥 할 때 보면 그 아크 바로 밖에 다 서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는 순간 다 뛰어 들어가죠. 오, 그렇네. 예, 그런 생각해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필드에서 이제 프리킥 찰 때 보면은 심판이 자꾸 뒤로 가라고 하는 맞아요, 경우가 맞아요. 많죠. 예. 이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몇 년 전부터 어떻게 합니까? 스프레이는 그때 뿌리잖아요. 맞아. 식혜가 오지 말라고. 이상 이하로 못 맞아요, 들어온다고. 맞아요. 정말 든든합니다. 덕분에 저도 좀 배웠네요. 잘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스포츠 하면 지금 막 가슴이 벅차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는 스포츠에 열광하는 걸까요? 결과를 알 수가 없죠. 1초 뒤도 모릅니다.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맞네요. 반전, 역전, 이게 드라마틱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또 재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이제 프로야구가 그 성공한 스포츠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역 연고제가 잘 돼 있어요. 보통 대부분은 LG를 응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꼭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서울 지역 사람들이고요. 기아는 호남 지역. 그다음에 부산에 가면 롯데를 많이 응원하죠. 우리 아무래도 지역을 뭔가 대표해주는 그렇죠. 그런. 그럼 한일전 축구하면 무조건 우리나라를 응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속감, 연대감 이런 게 이제 동질성을 갖다가 스포츠 통해서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 그 대사 중에
지들이 뭘 그렇게 애국한다고 4년마다 저렇게 애국자가 되냐고 그런 대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4년마다 지금 애국자가 된다고. 네, 근데 이런 스포츠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 역사에도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실물로 보여주는 게 다행히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면은 각저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씨름 무덤. 씨름이에요, 씨름. 네, 말 그대로 고구려인하고 서역인이 씨름하는 모습이 그려진 네. 것도 있고요. 수박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래서 먹는 수박이 아니라 무릎 때 아주 손, 네. 그다음에 칠박 해서 손치기. 네. 아. 이게 택견하고 연결이 돼요. 오, 태권도. 무기에 관련된 스포츠 벽화가 많이 그게 남아있나 봐요. 고구려 고분벽화에 많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우리 민족이 상당히 스포츠적인 요소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말 달리면서 활쏘는 맞아요. 예, 그것도 다 덕흥리 고분벽화에 그 원형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 민족이 아주 날렵하고 순발력하면 또 우리 한국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스포츠에 반영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우리나라 그 활쏘기 하니까 양궁 이런 것도 얼마나 잘합니까? 그렇죠. 네. 진짜 그 세계에서 진짜 따라잡을 수 있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왜 스포츠맨십이라고 하잖아요. 교수님들, 기자님이 생각하는 스포츠맨 정신은 무엇일까요? 저는 승복하는 거. 똑같이. 예, 깔끔하게 뭐 주저리 나는 왜 졌고 네가 뭘 했고 내가 이런 거 없이 깔끔하게 딱 승복하는 거. 전 그게 스포츠맨십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존중.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합의된 규칙에 대한 존중. 그다음에 상대의 존중. 그 동업자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네. 거죠. 1984년 LA 올림픽 때요. 네. 유도에 그 일본의 야마시타라고 전설적인 선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선수가 이제 우승 후보 1순위였는데 네. 그만 결승에 오르기 전에 다쳤어요. 발을 크게 다쳐가지고 결승전을 사실 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결승에서 만난 선수가 이지트 선수예요. 네. 이지트 선수가 그 아픈 다리를 공격하면 무조건 자기가 금메달인데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멋있다. 진짜 아픈 다리를 공격해가지고 내가 이기는 건 의미가 없다. 이건 스포츠가 아니다. 오. 그래서 결국 은메달, 오히려 대치기를 해가지고 적습니다. 은메달이고 여기는 금메달, 일본 선수가 금메달 따는데 네. 굉장히 아름다운 은메달 해가지고요. IOC가 주는 이제 페어플레이 상도 받았고 네. 뭐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또 이 스포츠 하면 또 이 국제 외교 정세에서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스포츠로 나름 물꼬가 트이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사실은 핑퐁 외교잖아요. 핑퐁 외교 보면은 냉전에 진짜 한복판이었거든요. 한국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중국 같은 경우는 마오쩌둥이 내부적으로 막 혁명을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베트남전 때문에 힘들고 미국의 대전략의 시작을 핑퐁 외교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리고 에피소드 하나를 보면 미국 선수 하나가 자기 팀 버스를 놓쳤더라고요. 네. 근데 중국에서 그 선수를 태워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중국 선수는 비단을 주고 이 미국 선수는 티셔츠를 주는 방식으로 우정을 나누기도 하고 핀퍼 얘기 진행을 좀 더 해드리면요. 그 비단천을 준 선수가 장쩌동이라고 그때 세계 거의 가장 유명한 선수였어요. 근데 이 선수가요. 그 준 비단천이 그냥 비단이 아니에요. 항저우산 최고 비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은 미국 선수를 만나면 이 비단을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외교적인 물꼬를 트기 위해서. 그거를 근데 어떻게 우연일지 모르겠는데 버스를 타니까 준 거예요. 하여튼 그걸 통해서 미국 팀이 중국에 가서 타고 저 경기를 했죠. 그로부터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참 재밌다. 세계사가 변하게 됐죠. 야, 스포츠 선수가 어떻게 보면 외교 사절 역할까지 한 거네요. 아니 이거는 특급 외교관이죠. 그러네요. 특급 그렇죠. 외교관. 네, 맞습니다. 우리 남북한도 이렇게 스포츠를 통해서 융합했던 경험이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로 그때 2000년 6월에 뭐가 있었습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그때 참 분위기가 좋았구나. 최고였죠. 네. 그때는 그 저리저리한 그 찌릿찌릿한 감동이 있었던 그 기억이 있었어요. 어찌 보면 에피소드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좀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계속 이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평생 북한을 연구하고 분석해온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 그의 곁에는 언제나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있었습니다. 통일로그인에서 그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북한 자료 대국민 공개 확대입니다.
노동신문, 북한TV 등 이제 우리 국민의 수준으로 볼 때 노동신문이나 북한TV를 다 소화할 수 있는 역량과 수준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한 법제를 정비하겠습니다. 강인덕입니다. 이 통일부는 제가 1969년에 창설할 때부터 또 여기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같이 남북대화도 했고 또 나 자신 통일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아주 나에게는 정말 즐거운 것이고 고마운 것입니다. 다시 여기 만나서 여러분과 얘기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노동신문을 만들게 된 이유는 1945년 9월에 소련군 산하에서 활동하던 88 특수군단, 특수여단이죠. 거기서 활동하던 약 60여 명의 조선인들이 입북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김일성, 최영건, 김책 이런 사람들이죠. 들어와서 북쪽에 공산당을 만들게 됩니다. 그때 조직이 되니까 당 기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기관지 노동신문.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 처음 봤어요. 그 전에는 정로 때는 우리는 뭐 어릴 때니까 우리 볼 필요도 없고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민정이라는 민주청년동맹이라는 그때 독보회라는 걸 아침에 해요. 신문 독보회. 독보회 때 노동신문을 처음 보게 되는 거죠. 나는 노동신문 전면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거의 고등학교 때는. 왠가니 한 부분만 떼가지고 독보회를 하니까 다시 말하면 김일성의 지시라든가 당의 결정 사항을 독보회를 통해서 보게 되죠. 그때 느낀 것이 이 노동신문의 임무가 뭐냐 하는 게 명백하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노동신문은 당의 그 정책을 선전선동할 뿐만 아니라 북한 대중에게 김일성주의라고 할까 공산당의 사상의식을 심어주는 것, 사상교양 그리고 대중에게 조직화해서 당의 줄에 뭉치게 하는 것 동시에 모든 기관이 내게 내리는 지침서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노동신문 신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딱 우리 신문식으로 생각하는데 신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노동당의 기관지고 노동당의 중요한 정책을 홍보하는 알리는 그 선전 매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자는 누가 책임지느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가 장악하고 있죠. 그러니까 용어 한마디 한마디가 다 거기서 거별을 하는 거죠. 북한의 신문이 여러 신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신문, 평양신문, 민주조선, 기타 등등 이제 지방 신문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일 이제 북한에서는 제일 최상위급에 있는 그 신문이 노동신문입니다. 북한이 이제 노동신문이나 종부신문이나 일반 신문이 다 똑같은 내용을 담아요. 왜냐하면 그 북한에는 선전선동의 유혈관리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경우에도 공개 언론에 나가는 거는 노동당의 승인이 없이는 못 나간다. 사건 사고는 될수록 취급을 안 합니다. 그리고 김씨 일가에 의해서 나라가 이제 점점 변모되고 있고 그 변모되는 과정에 주민들을 좋아한다, 행복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걸 기본적으로 이제 취급을 합니다. 나쁜 건 잘 안 보여져요. 나는 1950년 6.25 때 월남을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그때 내가 대학 1학년 때예요.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더니 산더미같이 북한 문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리를 내가 6개월 동안에 했어요.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노동신문을 읽기 시작했죠. 근데 노동신문을 읽으면서 내가 자랄 때 우리가 쓰던 용어와 상당하게 달라졌구나 하는 걸 느꼈죠. 박정희 대통령 정권 18년 동안에 16년을 내가 북한 담당 책임자가 됐죠. 그래서 한 것이 1.1 사태다, 뭐 울진 3조 사태, 혹은 1971년 적소회담, 또 7.4 남북 공동 남북 조절위원회담,
적세다면 내가 저 프로젝트를 내가 맡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석관 생활 속에 노동신문을 매일과 같이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답보면서 느낀 건데 시간이 갈수록 변화되는 거라. 아, 이제는 고향으로 없어졌구나. 그러니까 우리 평양, 내가 평양 출신이니까 평양은 그 정말 도산한 장호 고당 조만식 선생의 후예들이니까 우리나라에서 맨 먼저 기독교가 번성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 민주주의 이런 걸 교육받았는데 완전히 고향이 없어지는구나. 참 서글프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이상으로 통일 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